북한에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늘의 꽃이라 불리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조국은 쓰러진 어머니에게 줄 약 한 병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간 그녀에게 한 간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과연 엘리트 장교였던 그녀가 계급장을 떼어내고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그날 밤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북한 공군 상위, 그러니까 대위 출신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김명희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자가 무슨 전투기냐, 그냥 선전용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좁은 조종석에 앉기 위해 제 청춘을 송두리째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온 게 33,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금녀의 구역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그 귀한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행학교 시절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 생도들 틈에 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남자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밥이나 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혀를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기절할 때 나는 눈뜨고 버틸 거다. 비행사가 되려면 선의 훈련이라고 360도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기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남자들도 멀미를 하고 쓰러지는 고된 훈련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위에까지 토해내면서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중력 가속도 훈련 때는 실핏줄이 터져 눈이 시뻘개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체력이 딸리면 정신력으로 버텼고 기술이 부족하면 밤새 달빛 아래서 비행 교범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독종 소리를 들어가며 저는 당당히 남성들을 제치고 비행 연대 편대장이 되었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활주로에 섰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내 조국의 산천은 굽이치는 강줄기가 마치 어머니 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조국이, 그리고 제가 지키는 이 하늘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 좋은 괴살구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2010년대 후반,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군대 사정은 말도 못하게 나빠졌습니다. 비행사들에게만 나오던 초콜릿이며 고기 배급도 슬금슬금 줄어들더군요. 무엇보다 비행기에 넣을 기름이 없었습니다. 야, 명희야. 오늘도 지상훈련이다. 모형 비행기에 앉아서 입으로 소리나 내라. 한때는 하늘을 호령하던 제가 땅바닥에 앉아 장난감 같은 훈련이나 하고 있으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받아 집에 가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하시던 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거든요. 우리 명희 왔니? 내 딸이지만 독하다 독해. 사내대장부 열 몫은 한다니까. 기름 한 방울 귀한 시절에 어디서 구하셨는지 옥수수 국수에 돼지비계 몇 점 얹어주시는 그 거친 손. 명희야, 너는 하늘의 꽃이다. 땅바닥 진흙탕 일은 애미가 다 할 테니 너는 무조건 높이 날아라.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독하게 해서 영웅 칭호받고 우리 어머니 평양으로 모시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그 충성심이 어머니 약값 3푼에도 못 미치는 휴지 조각이 될 줄은요.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야간 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귀한 기름을 채우고 출격하는 그날 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맑았습니다. 비행 대대에서 몇 달 만에 잡힌 야간 비행 훈련이었지요.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의 고도를 높이자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휴전선 인근 상공으로 기술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캐노피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제 발밑, 그러니까 북쪽 땅은 먹물을 끼얹은 듯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지 산짐승이 사는 숲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휴전선 철조망 너머 남쪽은 달랐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땅에다 쏟아부은 것처럼 눈부신 불빛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라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전기가 없다고 배웠는데 저 불빛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지옥이 저렇게 환할 리가 없지 않은가? 비행무 속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찬란한 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 일심이라는 멍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저는 더 끔찍한 현실로 곤두박질 쳐야 했습니다. 착륙 후 정비구에 들어서자마자 정치지도원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상휘, 고향에서 전보가 왔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더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대장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여 간신히 며칠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착한 병원의 모습은 차마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도 꽤 크다는 도 인민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썩은 곰팡이 냄새와 냉기였습니다. 난방이 안 들어와 입김이 허옇게 나오는 병실. 꼬질꼬질한 담요 한 장 덮고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이미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시장바닥 찬바람 맞으며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핏줄이 터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비행사입니다. 당에서 포상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군복 상의에 달린 훈장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그 병실 공기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동무, 비행사면 뭐하오? 여기가 무슨 평양봉화진료소인 줄 아오? 링거 맞을 수액도 없고 외열관 뚫을 주사약도 없소. 그러면서 의사가 제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장마당 가서 중국산 약을 사오시오. 달러나 위안화 없소. 그게 없으면 이 노인네 오늘 넘기기 힘드오. 기가 막혔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인데 정작 나를 낳아준 어머니 목숨 구할 몇만 원짜리 약이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나오는 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북한 돈 몇 푼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거칠고 차가운지 얼음장 같았습니다. 명희야, 나는 괜찮다. 너는 어서 부대로 가라. 장군님 비행기가 더 중요하다.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딸 걱정, 나라 걱정뿐인 어머니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이게 내 조국인가? 나는 하늘에서 누구를 지키고 있었던 건가? 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어머니가 얼어 죽어가는데 그깟 비행기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 내 자존심, 내 계급장,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머니 약값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저 같은 가난한 군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약값을 구하려던 제가 마주한 것은 악마의 아가리 같은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싶은 놈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아니요. 그날 제가 만난 그 작자는 짐승보다 못한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시는데 의사는 돈 없으면 나가라고 하지요. 눈앞이 캄캄해서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밀무역으로 돈을 긁어모은다는 보급소장. 그자라면 달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놈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컹컹 하고 개짖는 소리가 나더군요. 문이 열리는데 세상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다 못해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자는 러닝셔츠, 바람으로 앉아 중국산 고급 햄 통조림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귀한 햄 덩어리를 자기 옆에 앉은 shepherd 개한테도 던져주고 있더란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콧대 높으신 하늘의 꽃동무가 내 방엔 웬일이오? 입가에 벌건 기름을 묻힌 채 그가 킬킬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쌀미음 한 모금 못 넘겨서 다 죽어가는데 저놈은 개한테 고기를 먹이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군복 안주머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꺼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박힌 명함 시계와 제 가슴에 달렸던 공루 메달들이었습니다. 소장 동지, 이거 다 드릴 테니 제발 달러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젓가락으로 제 메달을 툭툭 건드리더니 먹던 술잔 옆에 있던 잿더리에 그 메달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담뱃재가 묻어 더러워진 제 훈장을 보며 그가 비웃더군요. 김상희, 아직도 꿈속을 사나? 장마당에선 이딴 쇠붙이보다 저 개가 먹는 햄 통조림이 더 비싸. 그러더니 그가 서랍을 열어 약병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페니실린. 어머니에게 당장 필요한 그 항생제였습니다.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제발 주십시오. 제가 손을 뻗자 그가 약병을 낚아채며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술 냄새와 노린내 섞인 입김을 제 얼굴에 뿜으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 약이 꽤 비싼데 말이야. 돈은 없고 대신 김상희가 가진 것 중에 쓸만한 게 딱 하나 있긴 해. 그의 음흉한 눈길이 제 군복 단추 사이를 훑어내렸습니다. 오늘 밤 그 뻣뻣한 장교 군복 좀 벗어보지. 내 침대 위에서도 그렇게 콧대가 높은지 확인 좀 해보게. 오늘 밤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이 약병 잔에 손에 쥐어주지.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그놈의 기름진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병이 눈에 밟혀서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자식의 효심을 이용해 욕정을 채우려는 그놈은 정말이지 악마였습니다.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싫으면 나가고. 이 약은 우리게 다치면 발라줘도 되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하, 똥개도 배가 고프면 꼬리를 치는데 영웅 비행사 동무는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군.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간부라고 떵떵거리는 세상이.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던 조국입니까? 그날 밤, 제 마음속의 조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어머니는 내가 살린다. 더럽고 치사한 내 놈들 도움 따위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뚫고 나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어머니의 생명줄은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마치 겨울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민족, 다 껍데기다. 나한테는 이 손, 내 어머니의 이 거친 손보다 소중한 건 없다. 저는 비행사로서의 자존심, 군인의 명예,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니,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지옥을 빠져나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달려가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전축, 명절 때만 입던 비단 한복, 그리고 제 생명과도 같았던 비행복까지 장마당 뒤편에 있는 중국 상인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상인은 제 비행복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비웃듯 말하더군요. 비행사 동무, 이 옷감이 질기긴 한데 유행이 지나서 쌀 2포대 값이면 많이 쳐주는 거요. 하늘을 날던 제 날개가 고작 쌀 2포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국경까지 갈 여비는 될 테니까요.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당장 제가 떠나면 누가 어머니를 돌본단 말입니까?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먼 친척 아주머니를 찾아가 판돈의 절반을 쥐어드렸습니다. 이모님, 딱 한 달만 우리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어떻게든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제발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탈북하러 갑니다 라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당원 가족으로 사신 분에게 그 충격을 드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생애 가장 슬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평양으로 특별 출장을 갑니다. 당에서 어머니 병세 알고 약을 구해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힘없는 눈을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자식의 거짓말을 모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밥 굶지 마라. 그리고 날지 마라. 너무 높이 날면 떨어진다. 그냥 땅에서 단단히 걷거라. 그 말이 꼭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 그 쿰쿰하지만 따뜻한 냄새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군관 정복 대신 허름한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쌀 2포대 판 돈과 혹시라도 잡히면 혀를 깨물 각오로 준비한 면도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을 벗으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잘 있거라. 내 고향. 잘 있거라. 평안남도 온천 비행장.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어머니 살릴 약 보따리 짊어지고 올 것이다. 밤 11시 평양발 해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행사 김명희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수만 명의 탈북민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해산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차를 애는 칼바람 냄새,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보위부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그곳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 같았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건 역 뒤편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돈을 건네자 그가 대뜸 제 신발부터 쳐다보더군요. 그 운동화로는 어림없소. 강바닥이 미끄러워.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덧신고 끈으로 꽁꽁 묶으시오.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싶었으니까요. 새벽 2시.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기어서 두만강 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멀리 경비대의 탐조등 불빛이 마치 도깨비 눈처럼 강물을 훑고 지나가더군요. 쉬, 숨소리도 내지 마오. 저 불빛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되는 거요. 브로커의 신호에 맞춰 얼음장 같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살얼음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정강이를 긁어댔고 뼈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갔을까요? 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자칫하면 떠내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 저 멀리서 경비대의 순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쓱 다가오더군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짓누르며 물속으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잠수해. 얼음물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몸은 동태처럼 굳어가는데 머리 위로 불빛이 휙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 극한 훈련을 받을 때도 이보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훈련이었지만 이건 실전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총살, 아니면 수용소행이라는 공포가 제 목을 졸랐습니다. 물속에서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약사 간다고 했잖아요.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간절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제 병이 다하지 않은 걸까요? 순찰차 소리가 멀어지더군요.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중국 쪽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채 갈대밭 속에 처박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리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건너온 강 너머 캄캄한 어둠 속에 묻힌 내 조국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저는 저 땅의 장교였고 비행사였고 당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순간 저는 그저 불법 월경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오. 해 뜨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해. 브로커의 재촉에 젖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희야, 어디 가니? 가지 마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장군님의 군인이 아닙니다. 살아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저는 오늘 조국을 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춥고 낯선 중국 땅, 그 끝없는 옥수수밭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강 너머에는 또 다른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 땅을 밟으면 바로 자유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붕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옌지의 어느 시골 마을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단, 이 뻥끗하면 죽어. 공안이 널 잡아가면 우린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해.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저는 손짓발짓으로 대답하며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북한 말투가 튀어나오면 바로 신고당하니까요. 한때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호령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바보가 되어 식당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게 된 겁니다. 주방 일은 고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제 손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죽 장갑을 끼고 조종간을 잡던 귀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세제독이 올라 퉁퉁 부은 곰 발바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식당 뒷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하늘에서 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 한 대가 하얀 비행운을 그리며 날아가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시궁창 냄새 맡으며 배추를 씻는데 저 비행기 조종사는 하늘을 날고 있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배추실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안이다. 신분증 검사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저는 총살입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식당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무작정 달렸습니다. 낯선 중국 골목길을 헤매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더군요. 이리 들어오라우, 빨리. 어느 허름한 집 대문이 열리고 쭈글쭈글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마당 장독대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말라. 저 놈들 갈 때까지 꼼짝 마라. 장독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공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한참 뒤 조용해지자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에구, 쯔쯔,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많이 놀랐지? 이거라도 좀 먹어라. 내 고향 말투가 들리길래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구나. 그 따뜻한 국밥 국물을 한술 뜨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옥수수 국수 맛이 났거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는 척했던 제가 처음으로 입을 떼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네 다락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숨어 산다고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더 멀리 가자. 저 비행기처럼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조선이라는 곳에 가면 저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소문만 믿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넘어 더 험하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남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브로커들이 말하는 이른바 동남아 루트였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중국 대륙을 종단해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 산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닐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밀림, 푹푹 찌는 더위, 그리고 살을 뜯어먹는 거머리떼. 일행은 저를 포함해 10명 남짓이었는데 갓난쟁이를 업은 젊은 엄마도 있었고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시오. 여기서 처지면 다 죽소. 가이드는 우리를 짐짝 취급하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에서 노약자들이 제대로 걸을 리 있나요? 할아버지가 숨이 차서 쓰러지자 가이드는 혀를 차며 버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안의 군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안 됩니다. 다 같이 살려고 온 길 아닙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배낭을 제 어깨에 둘러매고
한쪽 팔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명희, 정신 차려라. 너는 비행사다. 중력 가속도 굳이도 버틴 몸이다. 이까지 산 하나 못 넘겠나.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1분이면 넘었을 저 산을 꼬박 3박 4일을 기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탈수증으로 눈앞이 노랗게 변할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약값, 어머니 약값. 가장 큰 고비는 메콩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 쪽배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어찌나 센지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니 문득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공포가 되살아나더군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우리 어머니도 삽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거짓골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잡혀서 북송될 걱정은 없으니까요.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 저를 보며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분의 가슴에 달려있는 작은 배지.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인공기가 아닌 태극기. 평생을 적이라고 교육받았던 그 국기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건네준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며 저는 물었습니다. 저 정말 남조선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비행사였는데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럼요. 명희 씨는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글을 헤치며 흘린 땀방울,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서름. 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둥근 달을 보며 저는 고향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명희가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어머니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마주할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벅찬 곳인지,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사무치게 그리운 맛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포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그 찬란한 불빛, 제가 북한 전투기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며 천지개벽이라 놀랐던 그 불빛 속에 제가 들어와 있더군요. 공항 문을 나서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감시하는 보위부원도 총든 군인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고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그 낯선 자유가 처음엔 어찌나 두렵고도 설레던지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처음 사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약국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뇌출혈에 좋은 약, 몸보신하는 약 좀 주세요. 제일 좋은 거로요. 약사님이 꺼내놓는 약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약 한 알이 없어서 그놈의 간부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며 빌어야 했는데 여기는 돈 몇 푼이면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좋은 세상에 왜 약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내 손에 이렇게 약이 한가득인데 왜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까? 약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맛있는 쌀밥을 먹어도 목이 메고 따뜻한 보일러 방에 누워도 등짝이 시린 건 아마 북에 두고 온 어머니 때문이겠지요. 한국 생활 5년 차, 저는 이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며 탁 트인 자유로를 달릴 때면 예전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던 감각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북한에서의 비행은 수령을 위한 충성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질주는 온전히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주말이면 가끔 임진각에 갑니다. 철조망 너머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겠지요. 혹시라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우리 명희가 왔나
하고 기다리실까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만강을 넘고 정글을 기어서라도 자유를 찾았듯이 언젠가는 저 철조망도 거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조종복을 입고 싶습니다. 전투기가 아닌 평화의 비행기를 몰고 고향 하늘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평양, 신의주, 그리고 내 고향 온천군 상공을 빙글빙글 돌며 어머니께 외치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왔습니다. 약 보따리 싣고, 쌀 보따리 싣고, 자유를 싣고 딸이 왔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딸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오늘 밤은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꼭 통일된 그날 다시 만납시다.